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이긴 하냐면 이제 지난 10월 28일 날 그 서울시 공무원 시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경영학 시험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가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총평 좀 드리면, 일단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경영학 안에 있는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비중 뭐 이런 것들이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뭐 예년의 시험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 뭐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에서 감사직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영학 시험이 없었고요. 이제 그 전년도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좀 특이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거의 경영정보 시스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다가, 물론 어렵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적 자원 아키텍처와 관련된 문제가 좀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쨌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영학에서 회계학 문제들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관리 문제는 출제가 되었지만 회계학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도는 역시나 이제 그 작년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년도를 이제 중상에서 상하 정도로 봤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상에서 중상 정도의 난도,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난도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전체적인 총평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거니까 결과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 가지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집중 형태에서 콘체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다수의 개별 기업이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한 기업 집중 형태로 그 지주회사가 그 예이다라고 하고 있고, 요게 바로 콘체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다수의 개별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기업 집중 형태로 구속력이 가장 크며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키 부분,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했다.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음 3번, 동종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형태, 법률적이든 경제적이든 독립적이고 수평과 관련돼 있다면 카르텔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생산 공정이나 판매 과정에서 상호 경쟁 관계가 없는 사업 분야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형태, 컨글로머릿 또는 이제 비관련 다각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체른에 대한 설명은 1번이 되니까 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보기는 인간관계론의 근간이 된 호손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의 총 개수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 보시면, 호손은 실험을 주도한 사회학자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일단 느낌이 좀, 사람 이름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 생각도 좀 해오고 있죠. 근데 호손 실험을 연구한 사람은 엘튼 메이오, 레슬리 버그, 호만스라는 사람이 주축이 됐던 거였고요. 여기서 얘기한 호손은 공장의 명칭이에요. 공장 명칭이기 때문에 사회학자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니은, 실험의 목적은 과학적 관리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호손 실험은 기본적으로 고전적 접근법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예요. 그런데 연구가 되다 보니까 결과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간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은 과학적 관리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디귿, 공장 내 조명도가 적절할 때 생산 능률이 증대함을 확인하였다. 니은 때문에 호손 실험 시작됐고, 가장 첫 번째 실험이 조명 실험, 그리고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조명의 밝기와 성과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 종업원의 상호 간의 비공식화된 조직이 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요게 호손 연구 또는 호손 실험의 결론적인 측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니은과 리을이 되니까 옳은 설명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동기부여 내용 이론이 아닌 것은 이거 가장 간단한 아마 올해 20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 성취 동기 이론, 2번 이요인 이론, 3번 기대 이론, 4번 ERG 이론, 1번, 2번, 4번이 내용 이론이 되는 거고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마케팅 가격 결정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은 가격 변동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원가 가산 가격 결정, 원가에다가 일정률의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건 가격 결정권자가 기업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설명 보시면 가격 변동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은 가격 결정권자가 기업일 때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은 수요 중심 가격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각가치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세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신제품에 대한 조기 수용자층에 대해서는 스키밍 가격을 사용한다. 스키밍 가격은 초기 고가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2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어떤 제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그 상품을 필요로 한 소모품이나 부품 등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 관리 방식은 종속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이다. 예, 캡티브 프로덕트 종속 제품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경우에는 시장 침투 가격을 사용한다. 시장 침투 가격은 초기 저가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가격에 민감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번 보기 역시 옳은 설명이 되는 거니까 전체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거 1번이었죠. 1번이었으니까 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 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 기업에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표 및 기타 기업 운영 방식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주는 유통 형태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해당하는 유통 경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 그냥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면 이게 끝나는 거죠. 1번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2번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3번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4번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약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6번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군지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 옳지 않죠. 뒤에 설명 모집단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단 나누고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는 방법, 층화 표본 추출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체계적 오차가 작으면 신뢰성이 높고 비체계적 오차가 작으면 타당성이 높다. 예, 신뢰성과 타당성이 반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3번 표적단 면접법과 설문조사는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며 탐색조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2번 기업 매출액과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연령 및 소득은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보기 두 개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그 공개된 가답안은 4번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4번 맞는 문장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3번도 문제 없거든요. 3번에 뭐 틀린 부분을 제가 못 찾겠습니다. 3번 보기 제가 옳은 보기인 것,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표적단 면접과 설문조사 1차 자료 수집하기 위한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탐색조사에도 사용하는 방법 맞으니까 3번 보기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직 확정답에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3번 보기도 옳은 보기로 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설 자료도 마찬가지로 드리긴 했지만 3번과 4번이 복수정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요 6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번 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 7번 경영관리자의 통제 범위는
경영관리자가 직접 감독하는 직원의 수이다. 최적의 통제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제 통제 범위가 좁아진다, 통제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제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하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통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하급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 범위는 좁아진다. 과업이 복잡하면 관리자가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 범위는 좁아지게 되는 거고, 다음 2번 책임을 위임하는 경영관리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제 범위는 넓어진다. 관리자가 능력이 출중하면 더 많은 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영관리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제 범위는 넓어진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작업자가 경영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많이 요구될수록 통제 범위는 넓어진다. 지금 작업자와 경영자 관리 사이에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뭔가 손이 좀 많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통제 범위는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작업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 범위는 넓어진다. 작업자가 일을 잘 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상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옳은 설명,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8번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근로협약에 명시하여 조합의 존립을 보장받고자 하는 협제도의 유형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나 조합비는 납부해야 하며 노동조합비는 조합비를 받는 대가로 비조합원을 위해서도 단체 교섭을 맡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조합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유니언샵, 2번 에이전시샵, 3번 오픈샵, 4번 클로즈샵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되는 샵 제도라면 에이전시 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9번, 이게 좀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 내용이었는데 레팍과 스넬의 인적 자본 아키텍처 연구에 따라 인적 자본의 가치와 독특성을 기준으로 인적 자본을 구분할 때 인적 자본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높은 경우 종업원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 2번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낮은 경우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 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3번 인적 자본의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높은 경우 하도급이나 파견 인력처럼 제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4번 인적 자본의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낮은 경우 인적 자원 구성은 조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 이거 그냥 바로 확인시켜드리면 되는데 2번 보시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낮은 경우는요, 외부 영입하는 형태를 해야 된다고 레팍과 스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를 개발을 해야 한다?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영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따라서 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은행창구 직원들이 관리자와 직원들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직원들의 직무 수행 절차가 잘 조화되어 있으며 관리자의 직위 권력이 강할 때 피들의 상황 모델 중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역시 이제 전체적인 상황 보시게 되면 잘 구조화되어 있고 직위 권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호의성이 높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피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비호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호의성이 낮거나 비호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예시하고 있으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관계지향, 과업지향, 팀지향, 성취지향 중에 이 두 개는 사실 피들러랑 관련돼 있지도 않은 거고요. 과업지향 리더십에 대한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스위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시계열 분석법은 정량적 스위치 기법 중 하나로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수준, 추세, 계절성 성분 이외 불규칙 성분에 대한 발생 이유를 설명하려는 기법이다. 얘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스위치 기법이라는 것은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 정량적인 방법은 다시 시계열 분석법과 인과관계 분석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게 시계열 분석법이고 어떤 게 인과관계 분석법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시계열, 이 시계열이 바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시간의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은 시간의 흐름하고 그 외의 것, 그 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다시 보기 보시면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수준, 추세, 계절성 성분 이외 불규칙 성분, 이 앞에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수준, 추세, 계절성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시계열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인과관계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유추법, 델파이 기법 등은 정성적 스위치 기법으로 신제품, 신시장 등 과거 수요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을 때 적합한 기법이다. 3번 예측 호체의 측정 지표로서 추적 지표는 수요의 상황 혹은 하향 변화에 따라 예측 평균값이 편향 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4번 단순 지수 평활법에서는 최근 기간의 예측 수요, 최근 기간의 실제 수요, 평활 상수 등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다음 기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정보 시스템 통제 중 응용 통제 하위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좀 지엽적, 그러니까 MIS 문제이긴 한데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1번 입력 통제, 2번 프로세스 통제, 3번 구현 통제, 4번 출력 통제고요. 역시 이제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떠올리셨으면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따라서 구현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퍼트 CPM 방법론에서 주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활동들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나타냈을 때 시점마디로부터 종점마디에 이르기까지의 최장 경로를 말한다. 주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2번 주 경로를 구성하는 활동 중 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면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얘가 잘못되어 있고요. 일단 주경로 활동 자체가 여유시간이 0인 것들만 모여져 있는 거고, 결국 전체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유시간이 없는 활동의 소요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조기 시작 시점과 만기 시작 시점 간의 차이가 없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4번 주경로가 많이 존재할수록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요거 여유시간 있냐 없냐 요거 가지고 가장 많이 말장난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될 듯하고, 어쨌든 1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품질 비용을 예방, 평가, 실패 비용으로 구분할 때 예방 및 평가 비용을 늘리더라도 실패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방이나 평가 비용을 높이게 되면 실제로 불량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란이라는 사람은 예방이나 평가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식스시그마의 공식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DAMCI 이게 아니라 DMAIC가 되죠.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분석, 개선, 통제 순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피관리도는 특정 단위당 발생비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기초가 되는 표본포는 포화성 분포이다. 역시나 잘못돼 있죠. 일단 피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잘못돼 있고 여기 잘못돼 있고요. 그 다음에 C 관리도는 포화성포를 가정하고 있고요. P 관리도는 이항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가정도 잘못돼 있죠.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4번 관리도의 종류는 R 관리도는 별량 관리도이며 C 관리도는 속성 관리도이다. 네, 요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5번 재고관리에서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1회 주문비용이 증가하면 최적 주문량도 증가하지만 재주문점은 변동하지 않는다. 요 진짜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EOQ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EOQ는 루트 H분의 EDO로 구하게 되는 거고 1회 주문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EOQ 최적 주문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재주문점은 최적 주문량은 상관이 없고요. 더나 1회 주문 비용 역시 재주문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주문점은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재주문점 도대체 뭐냐는 건데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주문할 때 주문한 이 시점에서의 가지고 있는 재고 수는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재주문점은 일반적으로 안전 재고의 양과 리드타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제품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면 최적 주문량은 증가하면 재주문점은 감소한다라고 쓰고 있고요. 역시나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증가하면 최적 주문량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재주문점하고 상관없으니까 재주문점은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재주문점은 리드타임의 기대 수요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안전재고와는 관련이 없다. 예, 재주문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타임과 안전재고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반비례하며 연간 주문 비용은 주문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이거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 총 비용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EOQ 모형에서의 총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에다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곱해서 구하게 될 거고, 주문 비용은 주문 횟수에다가 1회 주문비를 곱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이 재고 유지 비용, 이쪽이 주문 비용이 되는데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합니다. 분자에 들어가서 비례하는 거고요. 연간 주문 비용은 주문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선형적인 게 아니라 더군다나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비선형적으로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15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에 문제가 좀 길긴 한데요. 한 제조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3가지 장비 구매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주 여부에 따른 발생 확률과 각 대안별로 사업 수주 여부에 따른 기업의 성과는 보기 1과 같다. 보기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A1이 최적 대안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쓰고 있고요. 사실 문제 길긴 하고 좀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물론 말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전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념만 잘 잡고 계시면.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수주 여부와 구매 대안에서 구매 대안은 A1, A2, A3가 있는 거고요. 수주에서는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에 성과 값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발생 확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최대 기회, 기대 가치 최대화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먼저 기업 최대 최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보시면 먼저 A1 대안의 큰 값은
400이 되는 거고, 다음 A2는 200과 40을 비교해보면 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의 그 값은 120과 100이니까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큰 값을 고르는 것이 최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얼마가 되냐면 400이 되는 거죠. 결국 기억은 어떤 대안이 선택이 되는 거냐면 A1이라는 대안이 선택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최대, 최소, 그러니까 작은 값들 중에 큰 값을 골라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똑같은 유형이죠. 지금 이제 이쪽 A1에서 작은 값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A2에서 작은 값은 40. A3에서 작은 값은 100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큰 값을 골라라라고 하는 거고, 이제 큰 값은 100이 되는 거고, 이 100의 값을 갖는 건 A3이니까 D는 A3을 대안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D귿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소 기대 기회. 다시 해서 기대 기회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그 작은 값을 큰 기회 손실 중에서 큰 것을 구해라라고 작은 것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뭐부터 좀 구해야 될 거냐면 이제 기회 손실표부터 구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요 표를 잠깐 변형을 시켜드리면, 지금 만약에 수직 선거했을 때는 A1을 택하면 기회 손실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0은 A1, A2를 선택했다면 원래 400만큼 얻었었는데 200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200만큼의 기회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은 A1을 썼는데 A3을 선택한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거냐면 280만큼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기회 손실은 28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주 실패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택해야 되냐면 A3를 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A1을 택한다면 110만큼의 손해를 본 거고요. A2를 택한다면 60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그 다음에 A3를 택하면 0만큼의 손해를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보시면 최대 기회, 최소 최대 기회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대안별로 최대 값을 고르시면 일단은 A1 같은 경우에는 1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2는 200이 되는 거고, A3는 280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회 손실의 의미가 되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걸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건 110이 되는 거고요. 이 110은 A1에 대한 것이 되니까 A1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다음 디귿 역시 A1이 선택되는 대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대가치 기준이고요. 요건 밑에 발생률 적어 있으니까 이제 각 대안별로 기대가치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의 기대가치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면 400 곱하기 0.4 빼기 10 곱하기 0.6으로 구하시면 되고, 그렇게 구하시면 154의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 똑같은 유형대로요. 200 곱하기 0.4 더하기 40 곱하기 0.6을 구하시면 104가 계산이 될 거고, A3 같은 경우에 120 곱하기 0.4 더하기 100 곱하기 0.6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108의 값이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가장 큰 값은 154가 되니까 여기도 A1이 최종 대안으로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지금 주어진 4개 중에 A1이 대안 선택되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는 거고, 결국 기역과 디귿과 리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2번이 되네요.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7번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옵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예,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니까 행사하기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가치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콜옵션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예, 콜옵션은 풋옵션은 옵션은 파생 상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가치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2번, 콜옵션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3번,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주가 하락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가치는 증가하겠죠. 다음 4번, 풋옵션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은 파생 상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치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18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무 분석 방법에는 분류법과 요소 비교법 등이 있다. 잘못되어 있죠. 분류법과 요소 비교법은 직무 분석 방법이 아니라 직무 평가 방법에 해당을 하죠. 2번, 직무 평가 방법에는 점수법과 서열법 등이 있다. 얘가 옳은 설명이 되고요. 3번, 직무 기술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요건과 관련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서술한다. 인적 요건, 지식, 기술, 능력이라면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직무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되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핵금함과 올댐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핵심 직무 차원은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과업 효율성이다. 네, 과업 정체성과 과업 중요성은 있지만 과업 효율성은 없습니다. 이외에 이거 없고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결과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19번, 자본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무관하게 자산 자체 고유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체계적 위험, 2번 채무 불이행 위험, 3번 이자율 위험, 4번 비체계적 위험. 정답은 4번 자산 자체와 관련돼 있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투자한으로부터 얻게 될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 투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1번은 수익성 지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2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이건 순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한 가지 투자에서 복수의 값이 얻어질 수 있다. 요거가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 되죠. 다음 4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순현재 가치 방법과 항상 동일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재 가치법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독립적인 또는 개별적인 투자인 경우고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니까 전체 중에 옳은 설명은 3번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경영학 기출문제 20문항 전부 다 살펴보셨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